자, 이번엔 우리 이제 4절 유통 경로 및 이제 구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도 역시 시험에 이제 많이 나오는 부분이고요. 작년까지 2015년이나 또는 이제 올해 2016년 또는 이제 내년에도 상당히 많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유통 경로. 자, 경로라면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면 채널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채널이라고 얘기하는데 보면은 상품의 생산자, 즉 제조업자죠. 이들로부터 만들어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중간상들을 거치게 되겠죠. 그래서 저희 같은 최종 소비자들이 잡을 수 있게끔 오는 하나의 경로를 얘기하고 있는데, 자, 여기서는 생산자의 제품이 최종 소비자나 사용자. 자, 먼저 보면은 자, 이것이 일반적인 유통 경로라고 저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자, 요렇게 이제 가는 거예요. 이 흐름이 있는데, 자, 이 흐름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게 바로 소유권의 이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여기서 발생할 수 있는 어떤 최종 소비자나 사용자한테 전달될 때까지의 마케팅 활동, 즉 마케팅 활동이라는 건 이들이 수송, 보관, 그리고 맨 마지막에 프로모션, 홍보를 하게 되겠죠. 자, 이런 것들을 수행하게 되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게 바로 이제 생산, 운송, 뭐 보관, 뭐 시장 금융 또는 시장 정보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들을 연결하는 하나의 축이 됩니다. 자, 그래서 유통 경로의 유용성에서는 보면은 첫 번째 교환 과정이 촉진된다라고 했는데 시장 경제가 상당히 복잡해집니다. 그럼 당연히 거기에 따라서 교환, 어떤 제품을 사면서 지폐를 주겠죠. 이런 것들도 역시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교환 과정에서 거래수를 감소시키고 거래를 촉진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자, 아무래도 일단 복잡해지면 많이 불리하게 되겠죠. 자, 그리고 제품 구색의 불일치를 완화시킵니다. 자, 제품 구색이라는 건 소비자 입장에서 봤을 때, 아, 어떠한 제품이 종류가 이거밖에 없어? 라는 거예요. 그럼 구매자 입장에서 그랬을 때 생산자는 어때요? 나름 많이 만들었지만, 아, 내가 소비자에 대한 정보가 부족했구나. 이들이 이런 걸 원하지 않았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바로 이런 것들을 이제 완화시키는, 완충시키는 단계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생산자는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기 위해서 소품종 대량 생산을 한다. 아무래도 품종을 줄이면서 그 양을 많이 만들면 어때요? 단위당 단가가 떨어지니까 그 구매자 입장에서 말고 이들이 만드는 생산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좋아요. 하지만 구매자는 별로 좋진 않죠. 반면에 소비자는 다양한 제품 라인, 아무래도 양은 적더라도 제품이 다양한 걸 좋아합니다. 바로 이런 것들을 완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거래 표준화. 자,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어떤 제품이나 그리고 거기에 따른 어떤 가격들이 있어요. 뭐 대형, 중형, 수형에 의해서 가격들도 나오는데 이런 것들이 다 일반화되어 있고 지불 조건들 또는 제공하는 서비스 등 이런 것들을 표준화시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거래를 용이하게 해주는 거죠. 어떤 제품이 다른 데 가서 너무 지나치게 비싸고 어떤 지역은 너무 지나치게 낮으면 어떻게 돼요? 아무래도 일반화시키기가 어렵게 되는 거죠. 바로 그런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생산과 소비를 연결시킵니다. 자, 생산자가 제품 만들고 소비자가 제품을 사는 거죠. 자, 연결. 여기에 발생할 수 있는 어떤 여기 책에 뭐라고 돼 있죠? 지리적, 어떤 공간이죠. 그리고 시간적.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어떤 시간적인 불일치, 공간적인 불일치를 모두 해결해 주는 거예요. 그런 것들 얘기하고 있고요. 다섯 번째, 고객 서비스를 제공한다. 자, 예전에는 제품을 사면 그만이었지만은 지금은 어때요? 자, 제품이란 거는 우리 유형의 상품입니다. 근데 여기 따른 서비스는 뭐예요? 형태가 없는 무형의 제품입니다. 그래서 보통 유형 상품, 무형 상품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쌀을 사면 쌀은 뭐예요? 형태가 있는 유형 제품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보관을 한다든지 또는 배송을 해주는 뭐예요? 무형의 서비스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바로 이런 부분인데 소비자한테 AS, 흔히 말하면 AS, 제품의 배달 또는 설치를 해주고 사용 방법도 알려주는데 바로 요렇게 속하게 됩니다. 흔히 말하면 AS 또는
배송. 이런 것들이 보통 무형의 상품에 속하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정보를 제공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상품의 판매뿐만 아니라 자 예전 같은 경우는 단순히 어떤 제품이다라고 광고를 했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그 제품에 대한 광고도 하는데 거기에 따라서 어때요? 아 이런 제품은 이렇게 또 쓰인다. 그리고 언제 때 특히 많이 쓰인다. 어떤 시점 같은 것 또는 공간적인 측면들도 많이 부각을 시켜서 정보를 주는 거예요. 단순히 물건만 파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서비스 제공을 해준다. 그러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거기에 따른 신뢰도가 높아지게 된다.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7번째가 쇼핑의 즐거움. 자, 옛날 같은 경우는 생산자가 있고 소비자가 있는데 소비자가 만약에 고등어를 산다. 자, 고등어를 산다고 해서 내가 바다까지 가서 살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어때요? 지금 가면 마트라는 게 있어요. 마트에 가면 어때요? 뭐 생선도 있고 쌀도 있고 과자도 있고 여러 가지 의식주에 관련된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문화, 레저도 있고요. 즉 소비자가 멀리 가지 않더라도 내가 고등어를 사러 간다. 마트에 간다. 근데 내가 고등어만 딱 사는 게 아니야. 고등어보다 뭐 세탁기도 눈에 들어올 수 있고요. 냉장고, TV, 컴퓨터 이런 것들을 모두 볼 수 있어요. 즉 유통이 점점 발달하면서 쇼핑에 대한 즐거움들도 많이 제공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보면은 유통 경로의 유형이 나와 있는데, 자, 첫 번째 소비자 유통 경로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주로 다루는 게 소비자 유통 경로입니다. 자, 맨 위에 보면은 여기 써놨죠? 생산자, 도매상, 소매상, 소비자. 이게 아주 일반적인 채널이에요.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여기는 이제 크게 네 가지로 나와 있어요. 첫 번째 보면은 생산자가 소비자한테 직접 판매한다. 흔히 말하면 우리 직접 구매를 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생산자에서 중간상을 다 겁뺍니다. 그리고 바로 소비자한테 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시골에서 이제 어업을 하시는 분들이 물고기를 잡아갖고 직접 본인이 트럭에 싣고 아파트 단지나 이런 데 가서 판매를 하는 행위예요. 자, 이럴 때 좋은 건 어때요? 중간 상자한테 갈 수 있는 마진들을 모두 뺄 수가 있다는 거죠. 거품 다 빼고 더 좋은 제품으로 다가갈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랬을 경우에 생산자는 보통 이제 만드는 거, 제품을 만들거나 제조하는 입장입니다. 수송, 보관, 프로모션 하는 거는 몰라요. 자, 그런 거에 대한 리스크가 상당히 큰 거죠. 비록 도매상, 소매상이 마진을 중간에 먹긴 하지만 이들은 수송과 보관과 프로모션을 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이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도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자, 소매상을 만약에 경로로 한다. 즉, 도매상을 빼고 생산자, 소매상, 소비자로 가는 경우가 있고요. 도매상과 소매상을 경로로 한다. 즉, 우리가 갖고 있는 일반적인 유통 채널입니다. 네 가지 단계가 있고요. 도매상, 배급업자, 또 소매상 사용하는 경우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우리가 가장 많이 눈을 집중해야 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들. 일반적 채널, 즉 생산, 도매, 소매, 소비자. 요거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즘 나온 것들 중에 하나가 이제 세 번째 복수 유통이 있는데 볼게요. 동일한 상품에 대해서 두 개 이상의 경로를 동시에 활용한다. 자, 동시에 활용하게 되면 좋은 게 아무래도 판매 범위가 넓어집니다. 즉, 소비자가 제품에 대해서 인식을 할 수 있는 것들이 기회가 많아져. 자, 그런 것들이 있지만은 단점으로 봤을 때는 채널들이 많아짐으로써 되게 복잡해지잖아. 특히 그쵸? 또한 경로 간의 갈등. 자, 경로 간 갈등. 자, 이게 또 많이 나오는 멘트 중에 하나인데, 자, 경로 간의 갈등을 딱 봤을 때는요. 자, 예를 들게요. 생산, 도매, 소매, 소비자가 있는데, 자, 이들은 지금 제가 이렇게 일자로 써놨지만은 따지고 보면은 단계가 다릅니다. 생산자가 맨 위에 있어요. 그 다음에 그 밑에는 도매상, 그 밑에는 소매상, 소비자. 즉, 이들은 이퀄의 관계가 아닙니다. 얘가 1, 2, 3, 4의 단계예요. 그래서 생산자, 도매상, 소매상은 수직입니다. 수직 관계야, 즉. 그러니까 경로 간 갈등. 예를 들어서 한 명의 생산자 밑에는 여러 명의 도매상이 있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도매상이 현재 여기 하나 써놨지만 도매상 1, 2, 3, 4, 5가 있습니다. 근데 생산자가 도매상 1하고 너무 친해요. 물건을 많이 주게 됩니다. 그럼 나머지 도매상 2, 3, 4는 어때요? 갈등을 빚게 되는 겁니다. 근데 같은 도매상
대해서 갈등을 빚었을 때는 수평적 갈등, 동일한 단계니까 수평적 갈등이라 얘기를 하고, 만약에 도매상이 이제 소매상한테 물건을 이제 띄워주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 만약에 둘이 사이가 안 좋아서 틀어졌어요. 자, 근데 선생님이 얘기했죠. 도매상하고 소매상은 분명히 차이가 있다고. 생산자 첫 번째, 도매상이 두 번째, 소매상이 세 번째입니다. 근데 두 번째인 도매상과 세 번째인 소매상이 서로 틀어져서 사이가 안 좋아. 그러면 이들은 뭐예요? 수평이 아니라 수직적인 갈등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자, 분명히 이게 수평으로 써놨지만 서로 다른 단계에 있다는 걸 명시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들 간의 경로 간 갈등이 점점 커져요. 채널이 많으면 많을수록 물건을 판매할 수 있는 기회는 많아지지만 이 중간 업자들이 서로 사이가 안 좋아지는 확률도 상당히 커집니다. 또는 시장의 특성에 따라서 이중가, 두 개의 가격으로 형성될 수가 있어요. 도매상 1과 도매상 2, 도매상 3은 서로 다른 가격을 형성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바로 그런 부분들 때문에 복수 유통 경로가 문제가 좀 많이 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이거보다 더 큰 게 바로 다중 유통 경로입니다. 자, 복수는 두 개지만 다중은 어때요? 3개, 4개, 5개도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같은 시장을 대상으로 해서 동일한 제품과 서비스를 복수 이상의 경로를 통해서 공급하는 거야. 역시 복수의 유통 경로에 비해서는 어때요? 여러 가지 유통 채널을 이용하니까 소비자의 욕구를 반영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소비자 입장에서 정말 환영할 만한 일이죠. 그리고 어떠한 경로가 있어요. 경로가 여러 개니까 어떤 하나의 경로만 너무 잘 나간다. 그럼 나머지가 못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럼 서로 그걸 경계할 수 있는 것들을 마련해 줍니다. 하지만 어때요? 점점 복수의 유통 경로는 두 개지만 얘는 3개, 4개, 5개이기 때문에 이 갈등들, 채널 간 갈등이 엄청나게 심화됩니다. 나중에는 시장에서 퇴출될 수도 있습니다. 바로 그런 리스크가 상당히 크다라는 걸 기억을 합니다. 자, 참고 부분에 보면은 여러분들 요즘에 자주 나타나는 부분이 있는데 경로의 기능입니다. 경로의 기능인데 그 세 번째를 볼게요. 자, 전방 통합, 후방 통합이라는 게 나옵니다. 요것들이 이번에 계속 지금 시험에 나오고 있는데 이걸 이제 그림으로 정리를 해놨어요. 나중에 시험 보시기 전에 그림은 반드시 머릿속에 우리가 외우고 들어가야 되는데, 자, 세 번째 보면은 물적 소유, 어떤 제품, 이제 큰 덩어리 제품들이 실질적으로 이제 운송되거나 보관이 되는 건데, 자, 요런 부분들하고 프로모션 같은 기능들을 제조업자로부터 최종 소비자의 방향으로 흘러간다. 자, 제조업자, 생산자에서 소비자한테 흘러가는 방향이에요. 자, 근데 우선 뭐예요? 물적 소유. 자, 제품을 만들었어. 제품을 만들어서 그것이 어때요? 이쪽으로 가는 방향. 소유권이 누구한테 간다? 소비자 측으로 가는 거야. 도매상, 소매상 거쳐서. 그렇죠? 흐름이 누구로 간다? 소비자로 간다. 자, 여기에 따른 게 뭐다? 바로 물적 소유, 소유권, 촉진. 자, 물적 제품이죠. 이 제품이 어때요? 내가 갖고 있다가 제조업자가 갖고 있다가 누구로 간다? 소비자, 즉 소유권이 이전됩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이전시키기 위해서는 뭐야? 소비자들이 이 제품을 알고 있어야 제품을 사겠죠? 즉 촉진, 프로모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가는 흐름이 바로 뭐다? 전방 흐름이다. 자, 앞에서 뒤로 갑니다. 자, 전방에서 뒤로 갑니다. 전방 흐름 기억을 하고. 자, 그러면 소비자들은 이렇게 제품을 사요. 자, 그러면 그냥 공짜로 사는 게 아니죠. 뭐를 지불해? 어떠한 화폐라는 지불 수단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따라서 내가 이 제품 사겠다. 그럼 뭐예요? 주문을 하게 되겠죠? 주문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걸로 끝이 아니죠. 이것을 어떻게 결제할 것인가? 대금 결제, 카드로 할 것인가? 현금으로 할 것인가? 하는 것들. 그래서 뒤에서 흐름이 넘어갑니다. 앞으로. 왜? 결국은 생산자한테 돈이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뒤에서부터 시작을 하니까 후방 흐름이다라고 여러분들은 반드시 기억합니다. 이게 계속 지금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기억하는데, 특히 그림에 전방 흐름, 후방 흐름 또는 양방 흐름이 있어요. 양방 흐름은 당연히 협상이겠죠. 이 제품이 이 사람 만들었어. 그럼 팔아야 돼. 소비자는 사야 돼. 근데 제품이 꼭 정해진 것만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나름의 어떤 애누리라는 걸 할 수가 있습니다. 즉 협상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서로 같은 쌍방의 입장에서 할 수가 있는 걸 얘기합니다. 그리고 리스크 부담. 이들은 물건을 제때제때 못 팔면 어떻게 돼요? 특히 상하는 제품인 경우 어떻게 돼? 그냥 못 쓰고 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리스크가 있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제때 이거를 야채를 못 사면 어떻게 돼? 나도 사용을 못 할 수가 있어. 서로 리스크가 있다는 겁니다. 서로 간에 협상을 하면서 이퀄의 관계를 유지하는 게 바로 양방 흐름이다. 근데 시험에서는 많이 나오는 게 전방 흐름에 속하는 거하고 후방 흐름에 속하는 걸 고르는 문제가 나와요.
지금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는 반드시 이 요소가 무엇인지를 구분을 해서 진행을 해야겠습니다. 자, 누가 주도권을 쥐고 있느냐? 생산자에서 시작이냐? 소비자에서 시작이냐? 이렇게 시작을 한다. 그럼 앞에서 하는 거니까 전방. 자, 제품 산다. 그럼 뭔가 내가 화폐를 지불해야 되죠? 뒤에서 가는 거죠. 후방. 자, 이렇게 구분하면 쉬울 겁니다. 자, 이거 반드시 알아두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4번 보면은 경로의 조직이 나오는데 수직적 마케팅 시스템, 자, VMS라고 흔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자, 수직적 마케팅은 상품이 제조업자에게서 소비자한테 이전되는 과정에, 자, 생산자에서 소비자로 이전되는 과정입니다. 이때 수직적인 유통 단계를 전문적으로 관리한다. 자, 수직적. 얘네는 수직이에요. 얘는 원래 위에서 아래로 가는 걸 이렇게 편의하게 해놨는데, 요렇게 수직상입니다. 이때 이러한 단계를 전문적으로 관리한다. 도매상, 소매상, 생산자, 요 넘어가는 단계들을 관리하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가장 대표적인 게 프랜차이즈 시스템이다 라고 했는데, 자, 프랜차이즈. 자, 그림을 보면 나와 있죠. 자, 프랜차이즈 어떻습니까? 우리가 흔히 말한 프랜차이즈라는 거는 어떠한 그 상표나 상호를 개발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그 사람들이 자신들의 상표, 상호를 쓰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중간상들이 있기 때문에 이들로부터 뭐예요? 로열티를 받습니다. 상품 허가권을 받는 거죠. 그렇죠? 받고 돈을 지불합니다. 근데 이들은 뭐예요? 서로 원래대로 얘기하면은 이들은 평등한 관계여야만 하지만 일반적으로 어때요? 대부분 다 수직 관계입니다. 프랜차이저와 프랜차이지가 되는 거죠. 프랜차이저는 이 상호를 개발한 사람, 그리고 프랜차이지는 이것을 갖다 쓰는 사람이에요. 흔히 말하면 우리 예를 들면 롯데리아 같은 경우 예를 들게요. 그럼 이것을 만든 사람은 프랜차이저가 되겠죠. 근데 각 동네마다 우리 롯데리아나 이런 거, 버거킹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요. 얘들은 뭐야? 바로 지점들, 즉 프랜차이지가 되는 겁니다. 이들 간의 수직 관계가 가장 대표적이라는 게 바로 이 VMS가 되는 거죠. 자, 이 VMS가 나온 배경을 보면은 대량 생산에 의한 대량 판매 요청. 자, 프랜차이즈가 가장 대표적이라고 했는데 여러분들도 아마 다 대부분 경험을 해보셨을 텐데 프랜차이즈는 어떻습니까? 제품이 적게 팔리진 않습니다. 한 번에 대량으로 햄버거다 그러면 빵도 수백 개, 수천 개, 고기도 수천 개, 야채도 많은 분량의 내용들이 오게 됩니다. 자, 그럼 어떻게 돼요? 단가당 제품가가 떨어지게 되겠죠. 즉 규모의 경제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공급자 입장에서 참 좋은 거예요. 대량으로 구매하니까 아무래도 소비도 대량으로 이루어지고 이거 하나 구매할 때 1,000원이지만 이것을 만약 수천 개, 수만 개를 구매한다. 그러면 이게 900원, 800원 떨어질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자, 이런 요청이 있었고 가격 안정의 필요성 그리고 유통비가 절감된다. 자,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는 자기들이 다 지원을 해줘요. 로열티를 받는 대신 다 지원을 해줍니다. 그러니까는 프랜차이즈 입장에서는 중간에 마진들이 많이 없어지게 되는 거죠. 다 포함도 되고요. 자, 그리고 경쟁자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 아무래도 본사에서 어때요? 다 광고해주죠. 돈만 내면 다 광고해줘요. 그리고 경영 기술도 전도해줘요. 참 편합니다. 그리고 기업의 상품 이미지가 이미 제고가 돼 있다. 이미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어떤 브랜드 패스트푸드점 다 기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따로 광고할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죠. 당연히 목표 이익의 확보가 가능하고 그 경로 내에서 지배력 획득이 가능하다. 아무래도 일반 개인 이름으로 걸고 하는 햄버거 집에 비해서 어때요? 이런 프랜차이즈들은 조금 더 우위에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구분해서 보면은 자, 기업형, 계약형, 관령이 있다. 자, 근데 요즘에 관령의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한번 볼게요. 자, 기업형. 자, 경로상의 한 구성원이 다음 단계 경로 구성원을 소유에 의해서 지배한다. 자, 예를 들면 한 구성원이 있어요. 이 경로상에서 한 구성원이 있는데 다음 단계 경로 구성원을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것. 즉 생산자, 도매상, 소매상 이게 다 한 사람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면 대기업 같은 경우 그렇죠. 자, 이들은 딱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이 충분하니까 외주나 아웃소싱을 하지 않습니다. 다 자기들이 자체 채널을 보유하고 있는 거야. 예를 들면 무슨 대기업 이름을 건 택배회사들 보면 어떻습니까? 다 중간상들 다 자기들이 갖고 있어요. 차도 갖고 있어요. 그것만 따로 택배만 해주는 게 아니라 그 대기업 뭐 삼성이나 또는 뭐 현대나 이런 데 보면 어때요? 다 자기들의 택배 채널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바로 그런 게 바로 기업형이다. 자, 계약형은 수직적 마케팅 중에서 가장 일반적인 형태인데
경로상에 서로 상이한 단계에 있는 독립적인 유통기관들이 서로 상호적 경제적인 이익을 달성한다. 자, 즉 도매상, 소매상 이런 것들이 서로 다 다른 거예요. 그 일일이 다 계약을 해요. 그렇죠? 계약을 하는 겁니다. 한 사람의 밑에 있는 기업형처럼 다 포함하고 있는 게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각각의 업체하고 따로 계약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들이 가장 일반화돼 있죠. 즉 기업형 같은 경우는 주로 대기업 위주이기 때문에 많지는 않아요. 자, 그리고 요즘에 이제 시험에 나오는 게 바로 관리형입니다. 자, 경로의 리더에 의해서 생산 및 유통 단계가 통합된다. 자, 봤을 때 일반 경로 구성원들은 서로 상이한 목표를 갖고 있다. 자, 생산자는 생각하는 거, 그리고 도매상이 생각하는 거, 소매상이 생각하는 거 서로 달라. 목표가 서로 다릅니다. 자, 이것을 조정하고 통제하는 건 당연히 어려워요. 그렇죠? 이때 같은 자본이거나 또는 어떤 일반화되어 있거나 만약에 어떤 계약이 없다 하더라도 판매망, 즉 우리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그 시장이 넓거나 그러니까 시장 점유율을 높일 수 있는 부분이거나 또는 제조업자나 유통업자가 경로 리더가 되거나 이들이 이 경로에서 칼을 쥐고 있거나 또는 경로 구성원들을 지배하는 형태. 물론 기업형은 아니지만은 나름대로 이 채널 안에서는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즉 파워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이런 경우 장단점을 보면은 당연히 유통 비용의 절감이 가능해요. 그렇죠? 특히 기업형 같은 경우는 어때요? 자기들이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중간에 마진이 따로 나가진 않아요. 근데 계약형 같은 경우는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일일이 계약을 외부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중간 비용들이 나갈 수가 있다는 게 좀 약간 문제가 되긴 합니다. 하지만 이제 이것을 관리하기 위해서 관리비가 많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특히 기업형 같은 경우는 모든 채널 다 움켜쥐고 있기 때문에 통제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이것들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많은 비용을 필요로 한다라는 걸 얘기할 수 있고요. 이에 반해서 수평적을 볼게요. 자, 흔히 말하면 이제 공생적 마케팅 시스템인데, 자, 요거는 공생 마케팅의 개념하고 같이 나오면서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보면은, 자, 기업이 갖고 있는 자본, 노하우, 마케팅. 자, 이것은 이제 기업이 하나예요. 하나인 경우를 얘기한 건데, 자, 어떤 기업이든지 자기들이 갖고 있는 인적 자원, 물적 자원들, 어떤 퀄리티 등이 분명히 있어요. 하나씩은 있어요. 유력한, 그 기업의 유력한 자원으로서 먹여 살릴 수 있는 그런 유니크한 것들이 있는데, 이들을 서로 결합합니다. 자, 근데 어떻게 결합하느냐? 수평으로 결합합니다. 자, 이것을 기억합니다. 자, 이들 같은 경우는 어때요?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수직적은 상하 관계가 뚜렷해요. 근데 얘들 같은 경우는요, 자기들이 갖고 있는 자원들, 공생 마케팅인데, 자, 예를 들면은 A 기업과 B 기업이 있습니다. 자, A 기업은 이제 주로 이제 영화 산업을 한다고 볼게요. 얘는 커피 사업을 합니다. 둘 다 잘 알려진 브랜드들입니다. 그때 여러분들 아마 지갑 속을 보시면은 쿠폰 같은 거나 마일리지 카드는 아마 하나씩은 있으실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어떤 영화관에서 영화를 봤을 때 어느 커피점 가면은 할인을 해주겠다라는 걸 많이 보셨을 겁니다. 즉, 각각의 기업들, A와 B 기업이 서로 갖고 있는 이 자원들을 갖고 플러스 시키는 거예요. 플러스 시키면 어떻게 돼요? 뭐가 발생한다? 시너지 효과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 단독적으로 마케팅하기보다는 각각의 자원과 자원을 결합시키는 회사들이 서로 같이 연계하는 거죠. 그렇죠? 같이 운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같이 이익을 취하고 그 시너지 효과를 좀 더 크게 하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는 항공사하고 호텔하고도 연결돼 있죠. 그래서 어느 항공사를 썼을 때 어느 호텔 가면은 무료로 해준다든지 또는 50% 할인을 해준다든지 하는 식으로 하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건 얘들은 뭐다? 수평적으로 어느 한쪽이 쥐고 있는 게 아니라 수평적으로 같이 결합을 한다는 거에 우리가 주안점을 둘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동일한 유통 단계에 있는 2개 이상의 개별적인 기관들이 독자성을 유지한다. 자, 분명히 이 A와 B 기업은 서로 독자적이에요. 하지만은 업무상 협약을 맺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간의 시너지 효과를 발생시키는 거다라고 정리할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새로운 마케팅 기회를 개발하기 위해서 개별 기업들이 재원이나 프로그램을 결합한다. 즉 얘네들이 이렇게 하면서도 또 뭐예요? 어떠한 새로운 사업 아이템이 생겨. 그럼 뭐예요? 뭔가 투자를 해야 돼. 근데 내가 혼자 했을 때보다 어때요? 양쪽이 둘이 같이 투자를 할 수 있는 거죠. 즉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들이 충분하죠. 물적 자원은 흔히 우리 기업들이 좋아하는 자본이 될 겁니다. 자, 이 자본들은 어때요? 나 혼자 출자하는 것보다는 어때요? 아무래도 리스크가 줄죠. 우리가 같이 협약을 맺고 있으니까 1억짜리면 우리 5천만 원씩 같이 하자, 분담하자.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잘 되면은 시너지 효과가 크면은 거기에 따른 이익도 같이 가져가자라는 식이죠. 자, 요 내용도 참 중요하게 잘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기억을 해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복수 경로 시스템을 보면은 기업이 하나 이상의 세분 시장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2개 또는 그 이상의 마케팅 경로를 사용한다. 자, 세분 시장이라는 거는 뭐예요? 하나의 전체 시장이 있다면은 먼저 개념만 말씀드릴게요. 이 시장을 쪼개는 거예요. 어떻게 쪼개냐? 지난 시간에 잠깐 예를 들었는데 흔히 말하는 시장 세분화인데 우유가 있어요. 옛날 같은 경우는 우유가 흰 우유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우유가 소비자들의 니즈에 따라서 되게 다양해집니다. 뭐 흰 우유는 당연히 제외하고요. 딸기 우유, 바나나, 초코, 커피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그냥 나누는 게 아니라 미리 사전에 조사를 했겠죠. 그래서 시장을 하나의 전체 시장을 소비자들의 욕구에 맞게 나눠 버리는 결과를 얘기를 해요. 바로 이 시장 세분화인데, 자, 이렇게 고객을 세분화된 시장에 도달시키기 위해서 2개 또는 그 이상의 채널을 이용한다. 이 채널만 쓰는 게 아닙니다. 생산자에서 소매상 그리고 소비자로 가는 채널, 아니면 생산자에서 도매상 소비자로 가는 채널, 이런 식으로 나누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유통 경로의 믹스를 볼게요. 자, 근데 이 경로를 결정할 때 고려사항을 보면은, 자, 첫 번째 기업의 목표에서는 계량적인 목표. 아무래도 기업은 이익을 낼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량적인 목표는 일단 판매를 증대시켜야 됩니다. 당연히 판매 증대시켜야 되고요. 여기에는 물론 여러 가지 프로모션이 있습니다. 그건 상과목 때 다룰 것이고요. 판매를 증대를 시키고, 그리고 당연히 이로 인해서 이익이 많이 발생돼야 됩니다. 자, 그럼 질적인 목표를 봤을 때는 결국 소비자가 우리 제품을 쓰는 거기 때문에 만족을 시켜줘야 돼요. 만약 만족시키지 못한 제품은 제품으로서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질적으로 봤을 때는 소비자들이 만족을 하고 감동을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제품으로 인해서 사회적 책임, 어떤 긍정적 책임, 아, 우리 제품이 우리 사회에 많은 걸 봉사하고 있구나. 긍정적인 부분들을 얘기하고 있고요. 고려사항으로 봤을 때는 기업의 특성에서는 이제 기업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인적 자원, 물적 자원 또는 재무적 자원, 즉 돈이죠, 돈.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제품은 얼마나 표준화가 되어 있냐, 일반화가 되어 있냐 이거죠. 제품이 들쭉날쭉하면 안 되니까 뭐 예를 들면 자동차면 뭐 대형, 중형, 소형 하듯이 나눠져 있어야 되고요. 기술적인 복잡성, 자, 얼마나 많은 부품이 들어가거나 설계가 필요한 거냐, 아니면 단순한 거냐. 그리고 또 제품의 가격이 중요하죠. 그리고 이것이 너무 무겁냐 또는 가볍냐, 보통이냐 하는 부분들도 있어야 됩니다. 그 중간상의 특성. 자, 중간상은 흔히 말하면 이런 사람들, 도매상, 소매상들입니다. 자, 이런 사람들의 장단점이 있을 거예요.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동매상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많은 양을 흡수할 수가 있어요. 운송과 보관이 가능합니다. 그 이들은 재가공을 해서 다시 되팔 수가 있어요. 근데 소매상은 어때요? 수송과 보관은 하지만 어떻다? 소량이에요. 그래서 이들 같은 경우는 만약 물건을 팔다가 떨어지면 생산자한테 바로 하는 게 아닙니다. 자신들한테 물건을 주고 있는 도매상한테 먼저 연락을 취하게 되는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경쟁적인 특성에서는 유통경로 미스, 흔히 말하는 이제 4P가 되겠죠. 4P가 나오게 될 것이고요. 환경적인 거는 우리 마케팅에서 말하는 어떠한 경영의 외부 환경이 있습니다. 자, 외부 환경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자, 외부 환경이랑 다시 말해서 거시 환경을 얘기하는데, 자, 이것은 우리나라 사람을 둘러싸고 있는 사회, 문화, 정치, 경제, 법, 기술. 자, 이런 것들은 기업이 함부로 통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갖고 있는 어떤 가치관 또는 전통 등을 대기업의 총수가 오늘부터 이런 거 없애라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죠. 즉, 이런 경영 외부 환경은 기업들이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사회, 정치, 경제, 법, 기술. 자, 아무리 대기업이라 하더라도 법은 지켜야 되죠. 그렇죠? 그 정치에 함부로 나설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바로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경기의 변동이나 어떤 법적인 부분들 또는 기술적인 부분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유통 경로의 단계별 결정이 있는데, 이제 범위의 결정이라고 해서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유통 커버리지 전략입니다. 자, 커버리지인데, 자, 이들은 보면은 이제 우리가 만약에 어떤 제품을 만들었을 때 이것을 어떻게 유통을 하고 어떻게 소비자한테 다가가고 그리고 시장에서 어떻게 우리가 제품 판로를 구축할 수 있는지 그리고 여기에 따르는 중간상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도매상도 있고요. 소매상도 있고요. 이들을 어떻게 활용해서 우리가 시장에 진입할 것이냐를 논하는 단계입니다. 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